경제위기 투자 바이블 저자이신 우리 곽상빈 변호사님하고 김PB 대표님을 모셨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경제위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일 기준 이제 2023년 11월에서 12월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의 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네, 김PB 대표님부터.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상황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데이터를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넘어오는 리서치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요만큼 빠지고 이제 끝날 거다, 반등할 거다, 주식시장 이제 하락장 끝났다, 뭐 연착륙으로 끝날 거다, 뭐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저나 뭐 저희 회사 그리고 이제 매크로 데이터 분석하시는 뭐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은 훨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기간적으로 짧게 안 끝날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간은 짧더라도 임팩트가 클 거라는 건가요? 기간하고 폭 둘 다 좀 임팩트가 클 거라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코스피가 반토막 정도 날 거다. 반토막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고, 이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딱 듣고서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매크로적인 걸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시는데 일단 주식시장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반토막 가까이 날 거다. 예,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반토막 이상 날 것 같고, 코스닥은 60에서 80%까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고점 대비니까 시장 최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은 한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2년간 주식 투자하면 안 되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아니면은 뭐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좀 공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채권 쪽이나 달러 이런 쪽이 훨씬 더 안전자산 쪽으로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죠. 그럼 뭐 해결책이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사실 경제라는 게 심플하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결국은 신용이 늘어날 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신용이 줄어들 때 투자를 조금 줄이는 게 사실 현명한 전략인데,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아졌고 이제 은행들도 대출 기준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통화량도 극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줄어들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든 게 미국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M2 내지는 뭐 미국 M2 기준으로 통화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게 대공황 이후로 처음이고, 매크로 데이터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들 보면 거의 이제 미국 대공황 때랑 현재랑 좀 흡사한 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대공황 전까지는 안 올 거다라고 할 수 있더라도 리스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워낙 심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동성 시장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 데이터만 위주로 체크를 하는데, 거의 지금 해외 글로벌 데이터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투기를 많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역사에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이 시장 들어와서 막 콜옵션 베팅하고 선물 베팅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던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미국 역사상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될 정도라서, 그 투기 자금들 때문에 오히려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그 덕분에 이제 시장도 버블이 좀 더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지금도 뭐 엄청난 변동성 장이지만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예. 그리고 좀 안 좋은 방향성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다. 근데 뭐 제가 채널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제 얘기를 그냥 믿으셔라, 제 얘기를 들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 제가 보여드리는 근거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은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주제로 해서 예. 곽상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포인트는 되게 다양한데요. 아까 이제 신용이랑 아니면 통화량 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통화주의 학파에 좀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측성이. 근데 타이밍을 이제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의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저는 이제 화폐 경제 말고 이제 실물 경제 쪽 데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GDP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1%에 살짝 넘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이 더 많다고 하고 있고,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나 아니면 뭐 R&D나 아니면 설비 투자 같은 게 많아야지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게 주가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실물 경제가 좀 살아나야 경제가 앞으로 와 이제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맞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가 벌써 꼬꾸라질 수 있는 지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죠.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바닥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반등했잖아요. 반등해서 다시 회복했어요. 그 이유가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요 이걸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영끌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막 할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단 말이죠. 2020년도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물린 게 좀 있는데 2021년도까지 야 이거 계속 가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꼬꾸라졌잖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위기, 특히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리스크는 이만큼 커졌는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만한 성장 잠재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건설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월세 부담 높아지죠. 월세 부담이 높아지면 그거 피하려고 전세 쪽으로 또 자금이 몰려서 전세가가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그걸 피해가지고 매매가 올라가죠. 계속 뻥튀기가 돼서 약간 버블이 형성돼 있다가 또 빠졌다가 그걸 또 버블이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올 수가 있잖아요. 경제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떡하냐 하고서 다시 이걸 또 부양시키려면 텍스, 그러니까 양도세 좀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가장 큰 게 대출 기준 완화. 그리고 금리 완화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3%대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 국고채 금리만 봤을 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막 계속 방어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누르고 있다. 근데 이 누르고 있는 게 언젠간 터질 수 있는 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내년도 예상 지금 두 가지 진짜 5대5예요. 지금 경제학자들 보면 한 축에서는 지금 이럽니다. 야, 이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어. 낙관론자들이죠. 야, 돈 풀 거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랠리 간다. 라고 하는 한 축이 있고, 아니야,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유동성이 아직 거치기 전이고, 지금 그 가계부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실이 안 터진 상태로 이게 펌핑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낮춰주려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올라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금리가 안 오르면요, 해외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차이가 나면 자금이 유출이 돼요. 해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 가고, 그럼 금리는 금리대로 낮아가지고 부실은 계속 커지고, 이게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고, 내년 시장은 이게 혼재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관점에서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이제 기준을 좀 설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면 안 돼요. 위험할 때 투자해서 물리면은 훨씬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게 두되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재무적인 걸 좀 보면서 재무적인 거대로는 가요. 주가가 우량한 종목 중에 갈 만한 종목만 추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다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는 놈은 더 크게 가지만 이거 찾아내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두 분의 이제 워딩이나 어조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김PB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년 정도까지도 시장이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두지 말라는 쪽인 거고, 네네. 이 곽상빈 변호사님, 네.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변동성이 워낙 심할 거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은 간다. 근데 네. 좋은 종목 찾기는 좀 더 어려워졌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건 저는 완전 공감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네. 제가 재미로 이제 김PB의 피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자 이론이요. 예. 우리가 피자를 한 판을 딱 사놓고 저희 PD님까지 해서 4명이서 피자 한 판 나눠 먹는다 하면 한 명당 2조각씩은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막 10명, 20명이서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짧게는 50년, 길게는 한 7, 80년 정도 만에 주식시장으로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먹을 거는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한 사람당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금액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고 나면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 닷컴 버블 때나 니프티 피프티 버블 이렇게 버블 생겼을 때는 그 이후로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주식, 뭐 원자재, 채권,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주식이면 주식,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투자 기회가 있는 게 이쪽은 조금 어렵고 이쪽은 좀 좋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을 조금 이제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부동산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